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윤정이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윤정이는 무릎을 주무르며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69의 나이가 무색하게 정이는 여전히 팔팔했지만 아침마다 찾아오는 관절통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간단한 기도를 마친 정이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연립주택 2층,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좁은 부엌이었지만 정이에겐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마 위에 오른 무는 정이의 손길 아래 순식간에 채 썰렸고 고추장에 버무려진 양념은 손맛 그 자체였죠. 6시 30분 정이는 손수레에 반찬통들을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이른 아침 거리는 고요했지만 정이의 발걸음만큼은 경쾌했습니다. 40년 전 26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정이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거든요. 정이 언니 또 제일 먼저네. 시장 입구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복순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잖아요. 정이의 가게는 시장 중앙 통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였습니다. 3평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정이는 이곳을 천하를 얻은 듯 자랑스러워했어요. 깻잎 무침, 멸치볶음, 콩자반, 오이소박이까지. 정이의 손에서 나온 반찬들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멸치볶음 500g 주세요. 김치는 좀 덜 맵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매운 거 못 먹거든요. 손님들의 주문이 쏟아졌어요. 정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으며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지만 정이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정오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정이는 잠깐의 여유를 틈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금 화면에는 딸 수진의 사진이 떠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정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은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정이가 온 세상을 다 준 듯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죠. 혼자 키운 딸이 대학까지 나와 교사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이는 평생 고생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정이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시댁이 너무 답답해. 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사위 진우는 은행 지점장으로 겉보기엔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결혼 초부터 끊이질 않았죠.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어? 엄마 말해봤자.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수진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어요. 정이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함부로 끼어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딸의 시댁 문제에 친정 어머니가 나서면 오히려 딸만 더 힘들어지는 법이었거든요. 수진아, 그래도 참아야지.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정이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게 아니라. 됐어요,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이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흘린 한마디가 정이의 가슴을 후볐죠. 엄마, 나 무서워.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정이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섭다고. 수진이 무엇이 무섭다는 걸까요? 정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저녁 6시 장사를 마친 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엔 장사가 잘 된 날이면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운 정희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4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딸만큼은 자신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지금 딸은 행복한 걸까요? 정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정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중얼거린 정희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악몽을 꿨어요. 딸이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꿈이었습니다. 정희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새벽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새벽 4시 윤정희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엔 딸 수진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꿈이었어요.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왜 일어나 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4시 10분.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일 리 없었어요. 정희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나왔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엄마, 나 더는 못 참겠어. 뭘 못 참아? 대체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또 나를 때렸어.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누가 우리 수진이를.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수진아, 정신 차려.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정희는 전화를 끊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맞았다고요.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디 감히 내 딸을 손대.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4시 30분,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이 시간엔 택시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 버스는 몇 시에 다니지? 정희는 초조한 마음에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첫 차는 5시 30분이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정희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1분 1초가 1년같이 느껴졌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혹시 상황이 악화될까봐 참았죠. 제발 우리 딸 무사하게 해주세요. 정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5시 30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버스에 올라탔어요. 딸이 사는 곳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 거기서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했죠. 버스 안에서 정희는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다가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또 창밖을 보고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때렸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희는 분노에 떨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수진의 시어머니 박명자는 치매 환자였거든요. 치매 환자가 사람을 때릴 힘이 있을까요? 게다가 명자는 68, 수진보다 26살이나 많았어요. 아니야, 치매 환자라도 순간적으로 힘이 세질 수 있다잖아. 정희는 딸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어요. 수진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8시 30분, 정희는 드디어 수진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15층짜리 아파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수진의 집이 있는 7동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불길한 예감에 더 빨리 달렸어요. 그리고 정희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급차 한 대와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빨간 사이렌 불빛이 돌고 있었죠.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아.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죠. 저기요. 저 집이 제 딸 집인데요. 경찰관 한 명이 정희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무슨 조사요? 제 딸이 거기 있다고요. 바로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며 들것에 실린 사람이 나왔어요. 정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것에 누운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어요. 박명자였습니다. 수진의 시어머니가 팔에 붕대를 감고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희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 박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정장 차림으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죠. 진우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장모님, 어떻게?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때렸다고.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 모습을 본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진우 씨,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정희는 진우를 밀치고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정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에 수진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수진의 옆에는 여경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정희는 딸을 토닥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탁자는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희는 여경을 쳐다봤습니다. 여경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이웃분이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신고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다만 여경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하시는데 상황이 좀 애매해서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넘어졌다고요? 수지는 분명 맞았다고 했는데. 정희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수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는. 수진의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희는 딸 수진의 손을 꽉 잡은 채 구급차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때렸다고 했는데 정작 다친 사람은 시어머니 박명자였거든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는 15분을 달려 시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명자는 들것에 실린 채 응급실로 옮겨졌고 정희와 수진 그리고 사위 박진우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침 9시 응급실엔 온갖 환자들이 모여 있었죠. 정희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수진아, 물 좀 마셔.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죠. 진우 씨. 정희는 사위를 불렀어요. 진우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진우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네, 장모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진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진우 씨, 제가 묻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싫어요. 여기서 말하세요.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와 수진이가 요즘 자주 싸웁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집안에서 큰일이 터지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모른다니. 그럼 둘이 싸우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뭐가 곤란해요? 어서 말해봐요. 둘이 싸우면 말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치매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고 수진이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박명자 환자 보호자분 계신가요? 진우가 손을 들었어요. 저입니다. 환자분 팔에 타박상이 있고 무릎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고요. 다만 치매 환자시라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네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분이 우리 딸을 때렸어요. 우리 딸은 괜찮은지 봐주셔야 해요. 의사는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환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다른데요? 다르다니요? 환자분은 계속 누군가한테 맞았다고 하십니다. 정희는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맞았다고요? 그럼 수진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건 치매 환자라 헛소리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치매 환자라도 최근 일은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사건은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죠. 설마 그럴 리가. 정희는 딸을 돌아봤어요. 수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자가 응급 처치를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희는 진우와 함께 병실로 향했어요. 수지는 대기실에 남겨뒀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명자가 보였습니다. 명자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 수진이 엄마 윤정희입니다. 명자는 정희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수진이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또 때렸어요. 나를 밀쳤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명자 씨. 괜찮으세요? 아, 송 여사님. 진우가 아주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에요. 옆집에. 송 여사는 명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정희에게 눈길을 줬어요. 혹시 수진 씨 어머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송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희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송 여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는 한산했어요. 송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저 집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니요? 맨날 고성이 들려요. 특히 밤에 그릇 깨지는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송 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따님이 더 무섭다던데요.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 여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났어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건 오해일 거예요.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송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정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거짓말 안 했지? 진실을 말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윤정희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송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딸이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니. 정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 대기실에 앉아있던 수진이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는 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때린 적 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그게 있어, 없어. 둘 중 하나만 대답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밀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어머니가 먼저.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꾹 참았습니다. 먼저 뭘 했는데? 나를 욕했어요. 못된 년이라고, 우리 집안을 망친다고.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아.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정희는 수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명자는 병원에 입원했고 진우는 회사에 급히 연락을 받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장모님, 수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원망스러웠거든요.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회피만 하고 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수진의 집에 도착한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아침에 봤을 때보다 집안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깨진 그릇 조각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엔 옷가지들이 던져져 있었죠. 수진아, 넌 방에 가서 좀 쉬어. 엄마가 정리할게. 엄마, 미안해.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빗자루로 깨진 그릇을 쓸어 담으면서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실 구석엔 약병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약병을 하나씩 집어들었죠. 치매약, 수면제, 항우울제. 정희의 손이 멈췄어요. 항우울제라니. 이건 누구 약일까요? 정희는 약병의 라벨을 읽었습니다. 환자명 한수진. 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딸이 항우울제를 먹고 있었다니. 정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희는 약병을 내려놓고 거실을 계속 살폈어요. 그러다 벽 한쪽에 작은 카메라가 달린 걸 발견했습니다. CCTV였어요. 저게 언제부터 달려 있었지? 정희는 카메라를 올려다 봤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화 중이라는 뜻이었죠. 정희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카메라에 오늘 아침 일이 찍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실 선반 위에 작은 녹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녹화기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USB 메모리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죠. 이걸 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정희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바로 그때 방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 명자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방 구석에 명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줄 알았는데 언제 돌아온 걸까요? 어머님. 정희는 급히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애가 또 때렸어.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명자는 정희를 돌아봤어요. 눈빛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또렷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그 애한테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명자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먼저 그 애를 괴롭혔어. 매일 못살게 굴었어. 그러니까 그 애가 화가 났겠지.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명자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걸까요? 정희는 명자를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죠.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에 쥔 작은 메모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봐야 할까? 정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6시 정희는 수진을 깨워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죠. 수진아, 엄마 오늘 집에 가봐야겠어. 벌써? 좀 더 있다가요. 아니야. 엄마도 가게 일이 있어서. 정희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USB가 신경 쓰여서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밤 9시 정희는 수진의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시간을 달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곧장 노트북을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오늘 새벽 3시. 거실이 보였어요. 명자가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이었죠.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또 돌아다니세요? 제발 좀 주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명자는 수진을 보며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물 좀. 물은 방에 놔뒀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명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명자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정희는 숨을 멈췄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명자가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오자 수진이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컵은 명자의 옆을 스쳐 벽에 부딪혀 깨졌어요.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자야 한다고요. 수진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다시 밀쳤어요. 명자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노트북 화면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더 끔찍해졌어요. 수진은 명자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데. 맨날 못된 년이라고, 우리 집안 망친다고. 수진은 명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명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정희가 아는 딸일까요? 착하고 순한 딸이 저렇게 변했다니. 정희는 밤새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우리 딸이 저렇게 망가질 줄이야.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윤정희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정희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노트북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노트북을 열어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영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 시어머니 명자를 밀치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해봐야지.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번엔 수진이 받았어요. 엄마. 수진아, 엄마야. 오늘 시간 있어? 무슨 일인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갈게. 엄마, 오늘은 좀. 수진아, 엄마 말 들어. 중요한 얘기야.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요. 올 거면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엔 USB 메모리를 넣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정희는 다시 수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어제 정희가 정리해 놓은 대로 깨끗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이요. 진우가 아침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건너편 의자에 앉았죠.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얘기 하려고 왔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가 사는 집 CCTV 영상이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걸 봤어요? 봤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아. 정희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시어머니가 널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수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대답해.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엄마가 뭘 알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엄마가 알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밀치고 물건을 던져. 그럼 엄마였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내 방문 앞에 서서 욕하고 학교에 가면 시어머니가 교실까지 찾아와서 망신 주고. 수지는 울부짖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교실까지 찾아왔다고? 네. 작년에 학부모 상담 기간에 우리 반 학부모들 앞에서 나한테 소리쳤어요. 못된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 뒤로 학교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료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다들 수군거렸어요. 저 선생님 시어머니를 학대한데 겉으로만 착한 척한데.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나도 참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정희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매일 밤 악몽 꿔요.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는 꿈, 내가 시어머니를 죽이는 꿈. 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정희는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 결혼한 지 15년이나 됐는데. 수진아,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성급하다고요? 엄마, 나 15년 동안 참았어요. 이게 성급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희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뭐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맨날 회피만 하죠. 엄마랑 나랑 싸우면 모른 척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 일 있다고 도망가고. 수지는 비웃었어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 진우도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도 수진아, 내가 시어머니를 때린 건 잘못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무섭다니? 밤마다 시어머니 방에 가서 베개로 눌러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깨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정희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나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거든요. 정희는 뭐라 말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우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명자를 모시고 왔습니다. 명자는 팔에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장모님. 진우가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명자는 정희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저녁 시간 정희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죠.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명자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명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희가 불렀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정희는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도 수진이를 괴롭힌 적 있죠?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있어요. 왜요? 미웠어요. 그 애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 죽고 나서 아들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는 것 같았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를 못살게 굴었어요. 맨날 흠잡고 욕하고 치매 걸리고 나선 더 심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했죠. 정희는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변했어요. 처음엔 참더니 어느 순간부터 대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와 수진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어요. 밤이 되자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배웅하러 나왔어요. 엄마, 조심히 가요. 수진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야.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굴 때리면 그 순간 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잘못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알아요, 엄마. 나도 알아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정희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윤정희가 집에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시장 가게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딸 수진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사장님,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단골 손님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정희의 얼굴엔 피로보다 근심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수진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오후 2시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정희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수진 선생님 보호자이신가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수진이 어머니인데요. 저는 청솔중학교 보건 선생님입니다. 한수진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 중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쓰러졌다고요? 네, 3교시 수업 중에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보이시다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시립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놀라 물었죠.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딸이 쓰러졌어요. 정희는 손수레도 챙기지 못하고 달려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정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정희는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손톱을 뜯었습니다. 오후 5시 정희는 시립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가자 사위 박진우가 보였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진우 씨. 정희가 부르자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정희는 진우 옆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한수진 환자 보호자분 계신가요? 정희와 진우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저희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환자분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정신과요? 진우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께서 깨어나신 후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니. 지금 딸을 만날 수 있나요? 네, 병실로 옮겼습니다. 3층 301 호실입니다. 정희와 진우는 서둘러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301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딸에게 다가갔죠. 수진아.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괜찮아? 수진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이틀 뒤 수진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희도 함께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상담실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정신과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과 정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의사는 수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딸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상담이 끝나고 의사는 정희만 따로 불렀어요. 수진을 대기실에 남겨두고 정희만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극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해 충동과 자살 사고도 있고요.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자살이라니. 수진 씨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데 오랜 기간 시댁 갈등이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게다가 본인이 가해자가 됐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수진 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된 환경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에서 벗어나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을 그 집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희는 진우를 따로 불렀어요. 병원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 씨, 수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려고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수진이 지금 상태 봤죠? 더 이상 그 집에 둘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부부잖아요. 부부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는 사람이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뭘 했어요? 집안에 문제가 터지는데 맨날 회피만 하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 당분간 쉬어야 해요. 학교도 병가내고 시댁 문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은 병원에서 하룻밤 더 입원해 있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짐을 챙기기 위해 혼자 집에 왔죠. 수진의 방에 들어선 정희는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을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죠. 정희는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책을 펼쳤어요. 첫 장엔 작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오늘도 시어머니와 싸웠다. 나는 왜 엄마처럼 강해지지 못할까? 정희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4년 5월 12일. 학교에서 시어머니가 찾아와 소동을 피웠다. 동료 교사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나는 매일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렵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오늘 시어머니를 밀쳤다. 나도 내가 무섭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정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공책을 덮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정희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딸의 일에 친정 어머니가 나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정희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건 세상 탓이 아니었어요. 정희 자신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수진과 진우 그리고 시어머니 명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수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밤 11시 정희는 짐을 다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정희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수진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진을 퇴원시킨 윤정희는 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연립주택 2층이었지만 수진에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엄마, 집이 그대로네. 수진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화장대, 색이 바랜 이불. 모든 게 15년 전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내 방은 그대로 둬뒀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것 같아서. 정희는 수진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미안하지. 정희는 딸 옆에 앉았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학교에 병가를 냈고 정희의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위해 매일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죠. 어느 날 오후 정희는 휴대폰을 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희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진우 씨,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혼자서는 돌볼 수가 없어서요. 요양병원이요? 정희는 가슴이 찡했어요. 명자도 결국 혼자가 된 거였죠. 어디 병원인데요? 청솔 요양병원입니다.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명자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희는 명자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청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한적한 교회였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 보였죠. 요양병원 안은 조용했어요. 복도엔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안내 데스크에서 명자의 병실 번호를 물었어요. 2층 205 호실입니다. 정희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니 205호 병실이 보였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실 안 명자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정희는 명자에게 다가갔죠. 어머님.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세요? 저 수진이 엄마 윤정이에요. 명자는 한참을 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수진이.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죠. 뭐? 명자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빛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쉬고 있어요. 많이 아팠거든요. 내 탓이죠. 명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희는 명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죠.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도 옛날에 며느리를 힘들게 하신 적 있으시죠? 명자는 깜짝 놀라 정희를 쳐다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명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어요. 나도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명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다 받았어요. 밥하다 그릇 하나 깨져도 혼났고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뺨 맞은 적도 있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시집살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요? 남편 죽고 나서 아들 부부랑 살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대로. 명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미웠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게 굴었어요. 맨날 흠잡고 뭐라 하고. 명자는 목이 메었어요. 정희는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며느리도 변했어요. 처음엔 착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대들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게 수진이었죠. 네. 수진이가 나를 밀치고 물건을 던질 때 나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업자득이다. 내가 먼저 그 애를 괴롭혔으니까. 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닮았어요. 닮았다니요? 그 애도 시어머니한테 당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잖아요.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시어머니한테 당하다가 결국 대들었어요. 그러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똑같이 며느리를 괴롭혔고.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명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이도 그럴까요? 나중에 수진이도 며느리를 괴롭히게 될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수진이는 달라요. 그 애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나랑 다른 점이에요. 정희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명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는 요양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어요. CCTV 영상이 담긴 메모리였습니다. 정희는 메모리를 꼭 쥐었다가 휴지통에 버렸어요. 누구 하나만 벌 받는다고 이 악순환이 끝나는 게 아니야.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수진만 잘못한 게 아니었고 명자만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정희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 씨, 경찰 신고건 취소해 주세요. 네. 장모님, 그게 무슨... 아무도 벌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건 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수진을 어떻게 치유해줘야 할까요? 정희는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시어머니 뵈러 갔다 왔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님이 미안하대. 뭐라고요? 자기가 먼저 널 괴롭혔다고, 잘못했다고.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넌 잘못하지 않았어. 아니, 잘못했지만 내 탓만은 아니야. 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엄마랑 새로 시작하자. 천천히 다시. 수진은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윤정이의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수진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6시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벌써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와서. 엄마 도와주려고.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울기만 하던 딸이었거든요. 그래, 고마워. 그럼 엄마는 고추장 양념 만들게. 둘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준비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부엌엔 도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죠. 7시 정희와 수진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요즘 수진은 매일 아침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만 있었지만 점점 손님을 맞이하고 반찬을 담는 일도 거들었죠. 사장님, 오늘은 따님도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요즘 엄마 일 배우고 있어요. 아이고, 효녀네. 우리 사장님 복 받으셨어. 손님의 말에 정희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수진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어요. 정희와 수진은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시장 통로로 사람들이 오가고 멀리서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가 들렸죠. 엄마. 수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정희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왜 수진아? 나 학교로 돌아가려고.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은 지난 석 달 동안 학교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 좀 준비된 것 같아. 정신과 선생님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 보래.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가 하는 거 다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둘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위 박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수진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수진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은 가게 밖으로 나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10분쯤 지나 수진이 돌아왔어요.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진우가 다시 같이 살자고 했어.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은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니까 우리 둘이서만 살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확신이 안 서.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세상은 내 편이 아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정희가 말했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만 기억해. 누굴 때리면 그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잘못이야.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알아, 엄마.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아무리 화가 나도.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도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내가 진우한테 돌아간다 해도 가끔 엄마한테 올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 힘들면 엄마한테 와. 엄마 집은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야. 수진은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진우를 만나러 갔어요. 정희는 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응, 엄마. 다녀올게. 수진은 버스를 타고 떠났어요. 정희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시장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반찬통을 닦는데 문득 명자가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췄죠.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정희는 언젠가 수진과 함께 명자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용서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도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잠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잘 도착했니?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내일 와서 먹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응, 엄마. 고마워. 내일 아침에 갈게. 사랑해. 정희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정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가을이 시작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엔 오늘 장날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의 반찬 가게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죠. 사장님, 멸치볶음 한 근 주세요. 깻잎 무침도 주세요. 정희는 분주하게 손님을 맞았어요. 옆에서 수진이 거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학교로 복귀했지만 주말엔 여전히 어머니를 도왔죠. 엄마, 저쪽 손님 콩자반 달래. 알았어. 모녀는 손발을 맞춰 일했어요. 손님들은 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이 줄었어요. 정희와 수진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진우랑 상담 받으러 가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부부 상담이래. 둘이서 제대로 대화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대.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천천히 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수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정희도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장 통로 멀리서 장날 북소리가 들렸어요. 둥둥둥, 둥둥둥. 오래된 소리였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가을 햇살이 시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희는 딸과 손을 맞잡은 채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삶은 계속 흘러갔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진우와의 관계도 불확실했습니다.
명자와의 화해도 완전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를, 그리고 불완전한 채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시장의 봄 햇살은 따스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희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